푸틴이 꼭지가 좀 돌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정부 총사까지 때렸거든요. 선을 넘은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토마호크 받으면 어떻게 하죠? 푸틴 집무실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페스코프가 그래서 전황에는 영향을 못 미쳐 이래야 되는데 전황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렇게 꼬리를 좀 내리고 있어요. 왜? 그걸 좀 게임 체인저니까. 왜냐? 푸틴을 죽일 수 있거든. 러우 전쟁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좀 상황이 전투가 격화하고 있어요. 최근 러시아의 공습이 수도 키이우까지 전방위적으로 최대 규모의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투도 격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어떤 일을 벌이느냐. 9월 9일 10일에는 폴란드에 드론 확인된 것만 24대 13일에는 루마니아 드론 그 다음에 19일에는 에스토니아 상공 발트 3국 미그 31 이 킨자리라고 하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예요. 세대가 무려 12분간이나 영공을 침범했고 나토가 출격한 나토 항공기와 10여 분간 대치를 했어요. 요격을 했다는 얘기죠.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덴마크에는 20일, 22일, 24일, 25일 날짜가 기억이 안 나요. 세 차례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몰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유럽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모두 다 러시아 소행. 으로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알래스카 방공구역에도 9월 하순 말에 투벌레프 95 전략 폭격기 2대. 이건 항속거리가 15,000km예요. 프로펠러로 느리지만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 전략 폭격기. 핵탄도 실어요. 그다음에 SU-35 2대 전투기가 호위하는 알래스카의 방공 식별구역. 이거는 영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공 식별구역부터는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상대방한테 통보해야 되고 그게 관례예요. 우린 카디즈. 일본은 자디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아디즈라고 그러는데, 앞에 이제 나라를 붙여요. 중국은 차디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긴급 출격해서 요격에 나선 적도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최대 규모. 러시아가 지금 어마어마한 공세를 취하는 것 같죠? 나토까지도. 그러니까 전선이 나토까지 확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리투아니아, 이 발트 3국 중에서 러시아의 최전선이거든요. 여기 독일군이 배치돼 있어요. 독일군들은 긴급 훈련까지 실시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일 전차 군단과 이제 그 러시아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리투아니아 가 있으니까 나토니까. 그러니까 전운이 높아진다, 이렇게. 푸틴이 모험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짜증을 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야, 일주일이면 끝낼 전쟁을 아직까지 빌빌거려? 니네들 종이호랑이야, 정확하게. 페이퍼 타이거야. 니네 경제 엉망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또 재밌는 얘기 했어요. 나는 곰이야. 북극곰 그러잖아요. 우린 곰이야. 그 다음에 종이곰은 없어. 우린 무서운 곰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하는 걸 고려하고 있어. 그랬더니 위트코프 특사가 28일 날 벤스가 29일 날은 특사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했어. 이 두 얘기 뭐예요? 토마호크는 사정거리가 2,500km예요. 순항 미사일이에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1,000km가 안 돼요. 2,500km짜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주면 러시아 전역을 때린다는 거예요. 사실상추. 이쪽 시베리아 쪽엔 별거 없으니까. 우랄까지 다 때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푸틴이 이게 꼭지가 좀 돌아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총사까지 때렸거든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토마호크 받으면 어떻게 하죠? 푸틴 집무실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러시아는 어뜨거 페스코프가 그래서 전황에는 영향을 못 미쳐 이래야 되는데 전황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어 이렇게 꼬리를 좀 내리고 있어요. 왜? 그걸 좀 게임 체인저니까. 왜냐? 푸틴을 죽일 수 있거든. 극단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하죠. 왜냐? 푸틴을 쏘면 제렌스키도 맞으니까. 그리고 푸틴을 제거하면 러시아가 그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그러나 푸틴 입장에서는 나를 쏠 수 있는 게 그동안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한테 나토와 미국이 무기를 주면서도 장거리 사용을 중단시켰어요. 에이테킴스가 300km에 미국이 주는 MLRS 다연장. 처음에 뭐였느냐? 영국이 준 스톰 섀도우는 프랑스랑 공동 개발해서 프랑스 이름은 스칼프. 영국은 스톰 섀도우인데 이게 사거리가 500km예요. 근데 해외에 줄 때는 250km를 사거리를 제한하는데 이걸 500을 줬는지 250인지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러시아 본토는 공격하지 마라. 우크라이나를 침략당한 점령 지혜만 써라. 그런데 이걸 바이든 때 풀어줬어요. 언제? 인민군이 쿠르스크에 가니까 선을 넘었네? 그러면서 본토 공격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대지는 300km. 그러니까 공대지는 스톰 섀도우는 250km를 항공기에서 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러시아가 골치 아픈 거죠. 왜?
러시아 내부의 훈련 기지나 병력 지키를 다 때리니까 막 피곤한 거죠.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2,500km는 예의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우크라이나 안쪽 아주 먼 거리에서도 모스크바를 때리고 러시아의 주요한 보급기지나 주요 전략시설을 다 때릴 수 있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지금. 그랬더니 여기다 또 유발 하라리라고 아세요?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그러는데 역사학자가 오늘 하라리 좀 욕 좀 해야겠네. 비판 좀 해야겠네. 욕은 아니고 하라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태어나서 갑툭튀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러시아의 병력 소모가 너무 많다. 20만에서 30만 전사. 지금 110만 이상 사상자 잡거든요. 보통 전사자와 부상자의 비율이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전사자 비율이 12만에서 29만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요거 계산하면은 부상자까지 합치면 120만이 넘는다는 얘기죠. 최대. 근데 100만 내외라는 건 거의 정설이에요. 근데 하라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지금 같은 추세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기는데 100년 걸린다. 그 다음에 사상자는 수천만 명이다. 수천만 명. 지금 푸틴이 올해 상반기에 16만 명 징집했고 가을에 13만 5천만 명 징집령을 내렸어요. 강제 동원령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요. 이건 병력 소모가 다 많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흑해의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흑해는 우크라이나 남부잖아요. 여기 제해권을 확보하면 남부에서 계속 압박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오데사 같은 데 상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흑해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우크라이나가 격침시켰잖아요. 만톤급 내외인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모스크바함이 있으면은 흑해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지대공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방공함이니까 격침당했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해상, 수중, 수상 드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잠수함도 때려, 계속 수상함도 때려, 상륙함도 때려. 그 흑해함대가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압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상에서만 세 번째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러시아 비행기들이 막 우크라이나 폭격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공수이 뭐냐? 다 드론이에요. 값싼. 95% 이상이 드론이에요. 미사일도 제대로 못 써요. 비싸니까. 지금 최대 규모 공습을 하니까 러시아가 잘하는 거 아니야? 최초에 썼던 이란제 샤헤드 136을 계란으로 이제 국산화했어요. 드론은 후티도 만들어요. 가난한 나라도 만들어요. 중국제 부품 갖다가 다 만들 수 있어요. 고급 무기가 아니에요. 근데 드론의 특징이 뭐냐? 전황을 바꾸진 못해요. 파괴력이 약하니까. 수백 대씩 날려보내요. 크림양녀가 애꿎은 건물, 민간인들 타격하고 피곤하게만 하는 거거든요. 왜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계속 때리잖아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제공권을 장악해서 항상 전투기 띄워서 정밀 타격하잖아요. 카타르 타격한 것도 15개 전투기 띄워서 카타르 때렸잖아요. 제공권이 있기 때문이고요. 러시아는요. 제공권이 없어요. 하늘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리 얘기는 뭐냐? 병력 소모 너무 많아. 트럼프와 같은 얘기지. 일주일이면 끝날까 아직까지? 그 다음에 제해권. 흑해 제해권이 없어, 제공권이 없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라리가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트럼프도 뭐라고 말했느냐.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지금 5분의 1 뺏겼거든요. 남한 면적이에요. 크림반도부터 돈바스까지 합치면. 회복 가능하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하라리하고 더 많은 영토 뭐냐? 러시아 영토인지 아니면 뺏겼던 크림반도와 돈바스 내전 지역을 말하는 건지 모르는데 어쨌든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고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트럼프. 그럼 하라리하고 말이 같죠? 하라리 우크라이나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트럼프와 유발 하라리 말이 맞느냐? 틀린다.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는 없다. 지금 잘 싸우곤 있지만 그러나 만일에 트럼프 말대로 하라리 말대로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잃어버린 영토 다 확보한다, 다 회복한다는 얘기죠?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트럼프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자, 푸틴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쟁 초기에 러시아 국민의 80%가 전쟁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있는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억울한 전쟁이지만 역사적 뿌리가 깊으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전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역사적 뿌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쟁 이후에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러시아가 잃어버린 기갑장비만 11,000대가 넘어요. 이걸 회복하는 데는 수십 년 걸려요. 천문학적인 물적 손실을 해서 점령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이에요. 다 합쳐서. 근데 이걸 뺏긴다면 푸틴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러시아에서? 전쟁 왜 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쿠데타라도 바로 날아갈 거예요. 러시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유발 하라리 말대로 러시아가 이기면 푸틴은 끝나요. 정치적 생명, 자연적 생명도 끝날 거예요. 프리고진이 이미 반란 일으켰었잖아요. 한번. PMC. 푸틴의 요리사라고 하는 프리고진. 프리고진은 푸틴보다 더 강경파였어요. 러시아 안에는 푸틴보다 강경한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푸틴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는 푸틴의 정치적 생명과 자연적 생명 모두 위험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럼 러시아는 핵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지면은 푸틴이 핵을 쓸까요? 안 쓸까요? 어차피 죽는데 쓸 가능성이 높아지죠. 뭐 러시아가 절대 핵을 안 쓴다? 독재자는요.
자기가 죽는데 죽으면 쓰죠. 죽을 상황이 되면.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트럼프가 자가당착적인 말을 한 거예요. 영토를 다 수복을 하면 그 수복을 하려면 잘 싸워야 되죠.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의 절반을 나토와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나토가 러시아 드론으로 전쟁 확전되는 거 아니야? 이건 막아야 되는데 좋아하지도 않는 우크라이나인데 이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파죽 주세를 밀고 들어가면 무기를 계속 공급해 줄까요? 러시아 핵을 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까지도 나토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는 바로 이길 수 있어요. 왜? 토마호크 수천 발 주고 탱크 장갑차 무제한 제공해주고 병력도 파병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병 같은 거 막 지원해서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확 밀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푸틴이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 발트삼국 같은 데 건드릴 수도 있고 화나면 이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파죽지세로 러시아를 밀어내면 이걸 나토가 원할까요? 미국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푸틴이 극단적인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 말대로 이건 비극적인 전쟁이에요. 양측이 밀고 당기는 걸 지금 나토하고 미국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팍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무기를 더 주죠. 토마호크 주겠죠, 정말로. 치고 못 들어와요. 우크라이나가 팍 치고 들어가면 푸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미국과 나토가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비극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투가 격화하는 건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세를 못 뒤집고 토마호크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푸틴이 안 끝내니까 피곤하니까. 그럼 푸틴은 왜 전황을 더 격화시키냐? 지금 드론에 의존하고 심지어 오토바이 부대까지 장설했어요. 버기라고 이 오프로드 차량 있죠? 조금만 막 다니는 거 레저 차량. 이 부대까지 등장을 했어요. 오토바이는 신속하죠. 빠르게 침투해요. 버기도 신속하 기동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뚫고 들어와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자기들이 점령했다고 사진 찍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는 드론 같은 걸로부터 피할 수 있죠. 장갑이 없잖아요. 그 평지 저 대평원 우크라이나 평원을 이동하려면 장갑차 병력을 보호해야 되고 탱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화력. 이 두 가지가 조합이에요. 이게 없으면 전쟁 못해요. 다 소모의 끝. 그러니까 오토바이와 버기에 의존하는 전략까지 쓰고 있고 제공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드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값싼 드론. 지금 러시아의 전비, 국방비를 6.3% 써요. GDP에. 어마어마하게 쓰는 거죠. 우리 올해 2.42% 쓰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은행 금리가 3번 내렸는데도 17%예요. 올해 재정적자 사상 최대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부가세를 최근에 2%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지금도 20%예요. 우리 부가세 10%잖아요. 20%예요. 전비 때문에. 22%또 올렸어요. 근데 지난해 푸틴이 세금 올리면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그랬거든요. 약속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석유 대국인 러시아에 지금 휘발유가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계속 아픈 데만 때리거든. 러시아 수출의 60%가 석유거든요. 전비의 절반 이상을 석유에 의존해요. 가스에. 여기만 때려요. 플랜트만. 석유 가스 플랜트, 철도. 그 다음에 정유시설을 때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부는 지금 14%가 주유소가 문을 닫았고 크림반도는 절반 가까이가 주유소가 문을 닫았어요. 석유 대국 러시아에 휘발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미쳐요 지금. 당장 주유를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서울에서. 미치는 거죠. 이게 러시아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점점 궁지를 몰리고 있으니까 더 지금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더 잘 싸우는 게 아니고 안 끝내니까 트럼프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야 토마호크 우크라이나 요청하니까 이건 정말 게임 체인지예요. 줄까 말까? 그럼 푸틴은 환장하는 거죠. 왜? 자기 크렘린궁도 맞을 수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주요 군 지휘관들 다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벤스말은 지금 검토 중이다. 그 다음에 위트코프 특사는 말씀드렸지만 허가했다. 장거리. 이 얘기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푸틴은 짜증나는 거죠. 종이호랑이야. 난 곰이야 그랬는데 종이호랑이 만들려고 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지금 허덕인다.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이 넘어요. 우크라이나는 4천만이 좀 넘어요. 4천 4백만쯤 돼요. 근데 5분의 1 점령당했잖아요. 여기도 우크라이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징집하려고 밖에 나가 있어요. 실제 인구는 3천만 좀 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인적 자원. 그 막 아저씨들 거의 노인 같은 사람들도 지금 전선에 있을 정도인 거죠. 여성 물론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절반을 지금 외부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쟁이 되겠어요 계속? 러시아도 지치고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리하게 양쪽이 지금 지쳐가는데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휴전으로 갈 거다. 그러나 종전, 완전히 영토를 인정하는 종전은 어렵다. 일시적인 휴전이라고 쓰고 종전으로 읽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럽 국가의 정치, 에너지가 목적이고 우크라이나는 그에 대한 초석이라고 분석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푸틴의 진짜 러우 전쟁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푸틴이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도발에 대응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러시아를 도발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이해하기 편합니다. 일단 이 배경이 되게 복잡하고 여러 나라들이 관련돼 있고 또 각 나라 안에서도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일의 밥 교수 같은 사람은 패트릭 밥이라는 분은 한 5개의 다른 측면이 겹쳐 있는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 그거 생략하고요. 일단 미국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딥스테이트들하고 막 싸우고 대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라는 선출되지 않는 어떤 세력들, 이 세력들이 그 러시아를 혐오하는 이유를 우선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건 뭐 꼭 인종적으로 혐오한다기보다 러시아라는 국가를 좀 혐오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통령인 벤스, 제이리 벤스 부통령이 작년에 상원 의원일 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거 보면은 러우전은 막 비판합니다. 돈 낭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국 국경을 지켜야지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뭐 전쟁을 하는데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막 비판을 해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양당 자체가 러시아하고 러시아인 자체를 또 정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러시아를 분할하기를 희망해요. 러시아가 큰 나라로 있는 것보다 쪼개서 푸틴의 권력을 무너뜨려서 여러 개를 쪼개면은 컨트롤하기 좋다. 이렇게 그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냉전 때 미소 관계는 상당히 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냉전을 했지만은 서로 간에 존중도 하고 경쟁이지만 적대적이지만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닉슨도 그랬고 레이건 고르바초프 정상회담도 있었고 우주 분야에도 교류를 하고 예술 분야에도 교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거의 그런 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푸틴이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메이크 러시아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한 거죠. 소련을 제국을 운영하다가 제국이 쓰러진 다음에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사실상 제국이었죠. 쓰러진 다음에 한 10년, 90년대 10년간 러시아가 완전히 나락에 빠집니다. 그거를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를 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련을 무너뜨린 게 미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 우리 잘 알다시피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이제 공산주의가 망하고 이제 민주주의가 이겼다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미국의 계획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미국에 도전을 하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겉으로 못하지만 승리에 도취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대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굉장히 약했고 미국이 러시아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러시아가 거의 미국의 동맹 수준이었고요. 나토 가입도 논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친 때는 미국 사람들이 엘친 사무실 옆에 그 대통령실 옆에 가가지고 고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법도 만들고 심지어는 1996년 그 대선에서 거의 뭐 엘친이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막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거 지원도 하고 그 조작까지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고 제가 그 나중에 슬라이드 그림에 보셨는데 그 밑에 후보하고 이렇게 엘친 지지가 보면은 이게 완전히 푸시했고 이걸 미국 언론에서도 그걸 사실상 이야기를 해요. 미국이 도와줬다는 식으로. 그 뭐 노골적으로 무슨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미국이 엄청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핵 에너지 장관을 임명 통제도 미국이 했습니다. 그때. 그때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미국 말에 러시아가 복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굉장히 못 살게 되고 그 10년 사이에 남자 평균 수명이 10년이 정확하게 8년이 감소합니다. 8년 몇 개월이. 그 정도로 침체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하고 오랜 강대국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그 자존심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굉장히 역할이 불만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엘친을 지지를 안 했어요. 엘친은 거의 뭐 그 환자처럼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푸틴으로 대체했는데 처음에는 푸틴이 굉장히 서방 협력적이고 하니까 서방에서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이 서서히 나라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재건되면서 유럽과 친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유럽 같은 친밀해지면 미국은 그걸 또 싫어하거든요. 미국은 유럽도 통제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미국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데 내 말 듣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나쁜 거죠.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3천 몇백억 불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통상도 하고 하는 것이 그게 국제 룰을 다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의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사정이 급하지 않을 때는 아주 점잖게 표현할 뿐이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대하고 이제 2000년대 초까지 어떤 게 있는 거니까 러시아가 약하니까 나토를 살짝 이렇게 동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였던 그리고 심지어 소련에도 있었던 그런 뭐 나라들을 전부 이제 가가지고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토가 뭐 거의 2배로 확장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때 이제 처음에 나토 확대 회의를 한 게 1997년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할 때도 러시아가 위협을 안 했어요.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이제 그때는 미국이 나토를 확장하는 그때 멘탈리티가 뭐였니까 우리가 냉전을 세게 가지고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너희들을 하는 대로 따르라 이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의 위치가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반발심이 일어나고 민족주의가 좀 강화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프리마코프라는 외무장관이 있었는데 사진에 그 화면 밑에 푸틴하고 같이 있는 저 외무장관입니다. 푸틴이 이제 과거에 KGB였던 FSB의 의장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총리도 되고 대통령 되는 길을 닦아줘서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더 나가면서 이제 2004년도에 되면 이제 이때는 푸틴이 이미 대통령일 때죠. 이때는 두 번째 나토를 확장을 합니다. 확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과거 소련에 있었던 발틱 삼국,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저거 합쳐가 인구가 뭐 한 600만도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걸 이제 포함하죠. 저것은 이제 독일 통일하면서 미국이 고르바초프한테 약속했던 걸 위반한 거예요. 어쨌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때부터 이제 정책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이걸 다 우리 영토를 먹으려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군사를 회복하고 서방에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립적이진 않았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제 키우고 있은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은 유럽하고 상당히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그래서 푸틴이 서유럽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정을 쌓았어요. 슈레더 총리라든지 그래가지고 거기 공장도 세우고 노르트 스트림도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가스관을 이렇게 독일하고 주고받게 되고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유럽 관계가 이렇게 협력이 되니까 유럽하고 러시아가 관계가 좋으면 나토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나토가 러시아를 적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나토 본래 목적이 러시아를 아웃시키고 독일을 다운시키고 미국을 들어오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망가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견제를 합니다. 2004년도에 그 오렌지 혁명이라는 걸 해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흔드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전환점은 뭔가니까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이제 미국이 유엔 결의 없이 이제 침공을 했죠. 사실은 불법인데 이거를 요즘 같은 미국이 뭘 하든 유럽에서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공동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미국이 자기가 뭘 하려는데 이제 이 큰 나라를 반대하니까 결국 이라크 전쟁하면서 영국만 끌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렇게 가는데 러시아가 들어가고 유럽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워싱턴에서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고립하고 나토를 강화하고 유럽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듣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유럽 통제를 결정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물밑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 그림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을 끌었고 옆에 푸틴이 젊은 시절인데 젊은 대통령 시절인데 옆에 보시면 시라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되게 이제 친하죠. 뭐
그런 걸 이야기했고요. 이태리 지도자들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미국에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그때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통제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제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가 그 사이에 계속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2007년도, 8년도 보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리만 사태나 그 서브프라임 이런 걸 터지면서 이제 서방이 확 경제적으로 약해집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 이제 또 러시아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죠. 나토를 확장하는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시 대통령 마지막 기회에 조지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조지아 전쟁이 일어나요. 조지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뭐 러시아가 시작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가 가만두고 볼 수 없게 국경 근처에서 이제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저렇게 뭐 조지아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하고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 이제 미사일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전환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푸틴이 항의를 하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러시아가 힘이 없으니까 그랬죠. 러시아는 조용히 재무장을 합니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공장을 재가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10년 사이에 2018년 만에 그 러시아 군사력이 엄청 빨리 커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보유를 못하고 있죠. 저기 7년 전 이야기인데요. 러시아는 핵의 그 삼축 체계라 그러는 잠수함 발사, 항공 발사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 기술 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 사일로에서 하는 ICBM 이걸 전부 극초음속 미사일로 바꿨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기술 잠재력이 되게 있었던 거죠. 나라는 망하고 했어도 그 기술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통제해서 했고, 한편 미국은 이제 돈만 비싸고 이제 약간 아프간전, 이라크전 이런 전쟁하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있었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제 분열을 좀 하는데 이제 러시아가 크니까 이제 구유럽에 있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 관계가 있고 새로운 유럽들은 에스토니아나 이런 작은 나라들은 이제 그동안에 소련의 그늘에 있다가 이제 독립했기 때문에 반 러시아, 반 푸틴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게 2014년도인데, 그때까지 푸틴이 한 15년 정도 집권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 연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 있었다가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실권은 총리가 있어도 이제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을 했죠. 그렇지만 뭐 푸틴이 이제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15년 동안 러시아 경제가 연 7%에서 10%를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하고, 그리고 90년대 IMF가 사태가 났었거든요. 국가 모라토리움이었는데, 그런데 그 빚을 다 갚아가지고 지금 현재 러시아는 국가 부채가 17%입니다. GDP의 17%.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나라가 정리가 된 거죠. 이걸 회복하면서 이제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기대 수명도 올라가고, 그래서 푸틴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까 블라디미르 세이비어, 그러니까 예수님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그 정도로 국민들 자존심 올라가고 잘 사니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나 서방에서는 여전히 1990년대에 러시아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을 가진 주요소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데 보시면 밑에 있는 아방가르드라는 것을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게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마하 13, 14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은 이미 2018년도에 기술적으로 초월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미국은 러시아를 분할 공작을 계속했습니다.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원치 않아 가지고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을 일어나게, 그게 뭐 러시아가 직접 싸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분리주의자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사실 미국이 유로 마이단 혁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쿠데타입니다. 다 쿠데타인 건 밝혀져 있는데
그걸 이제 공론화하지 않을 것뿐이죠. 그걸 하면서 쿠데타를 미국에서 다 조작하고 그 쿠데타 이후에 임시정부의 수반이 누가 될 것인지도 다 이야기를 했죠. 그거 이야기 통화가 새 나가는 바람에 이제 그게 다 알려졌는데 어쨌든 그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는 거예요. 나토 가입을 헌법화를 해버렸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우크라이나가 헌법으로 그걸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그걸 간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 위협이 되니까 어쨌든 러시아는 거부하고 그때 이제 2014년도에 크림이 분리되고 뭐 돈바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사이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민스크 합의를 하고 뭐 합의를 두 차례 했는데 본래 그 합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 이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지금의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의 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부에라도 그 자치권을 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투표를 붙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듣죠. 8년 동안 안 듣다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현재 거의 4년째, 3년 7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푸틴은 그러면서도 서유럽하고 관계 유지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재하면서 서유럽이 스스로 발을 끊게 하는 거죠. 서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못 쓰게 하는 것이 유럽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겠죠. 불편한데 미국이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사이에 유럽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럽이 거의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기술적으로 미국한테 너무 종속돼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그러나 시장은 미국에 의존하는 거예요. 미국에 많이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뭔가니까 이 정오가 있다. 정오가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뭔가니까 푸틴이 러시아를 너무 강대국가 만들어가지고 세계 유일의 미국 에 도전하는 거죠. 사실 미국에 있는 뭐 그 항공모함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함대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아직 중국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이때까지 추세를 보면 러시아는 확실하고 중국은 아직 끝까지는 못 왔다 이렇게 정도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르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저게 뭐 엄청난 ICBM이거든요. 이게 사르맛이 거의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그런 정도로 막강하시고 하고. 그런데 그러면 소련 시대에도 핵이 많이 있었잖아요. 핵탄두가 지금은 한 5천 개 있지만 그때는 5만 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보다 지금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지 않냐 그러지만 그때 핵무기는 많이 있었지만 그걸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핵탄두는 많이 있었지만은 투발 수단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핵탄두는 그때보다 훨씬 줄어들었지만은 투발 수단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고 미국이 전혀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드나 여러 그 방어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전혀 막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지금 죽자 살자 전쟁 붙으면 미국이 그냥 진다고 볼 정도로 핵무기가 러시아가 강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현재 중국, 인도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 인도도 못하는 걸 러시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죠. 우리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이제 위치가 바뀐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나 미국이 경제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 외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뭐 3천억 불을 투입했다 그러는데 그 좀 더 될 겁니다. 유럽하고 같이 투입한 걸 때지만. 그래서 러시아를 반대하고 그리고 무기화하고 이렇게 이제 분할 공작했습니다. 요 배경을 좀 아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저번에 제가 출연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리를 삼아가지고 러시아한테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를 대리를 삼아가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러시아가 경제가 피폐해져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고 다시 90년대처럼 되면은 지금 칭송받는 지지받는 푸틴에 대한 지지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CIA나 이런 여러 가지 뭐 NED 같은 그 NGO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공작을 해가지고 이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USAID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해체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2011년도에 USAID를 러시아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는 거죠. 결국은 이제 랜드 보고서 2019년도 저 보고서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러시아를 계속 확장시키느냐. 이거는 이제 과거 아프간 전쟁 때 소련이 아프간에서 전쟁을 8년 동안 하는데 거기에다가 미국이 탈레반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줘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것 같죠.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만 주고 대주고 계속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 때 우크라이나가 전혀 도발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그냥 쳐들어간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지금도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죠. 왜냐하면 그 멀쩡하게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쳐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남은 나라 이야기지만. 근데 실상을 보면은 계속 그 전쟁을 하게 약을 올린 겁니다. 올리고 그 어떻게 했습니까? 돈바스 지역에는 거의 러시아계가 살고 있거든요. 돈바스에 있는 민간인을 8년 동안 14,000명을 죽였어요. 포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참다가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요. 네오나치가 장악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는요. 독일이 했던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들보다 훨씬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두꺼운 책인데 900페이지 좀 되는 책인데 프로보크트라는 스캇 홀스턴 책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한 게 있습니다. 너무 자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소모전을 택한 배경을 푸틴의 사회체제 강화와 통제 차원이라는 정치적 목적 그리고 역사적,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하기 전에 우선 소모전이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소모전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은 전격전이라 해서 굉장히 빨리 돌파하고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러시아보다 군대가 적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러시아는 우리가 종심이라 그럽니다. 나라의 깊이가 되게 깊기 때문에 유럽에서 쳐들어오더라도 깊숙이 이제 끌어들이면은 이기는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군사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따릅니다.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은 뭔가니까 영토를 욕심내면 안 된다. 적의 싸우는 역량을 파괴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유생 역량 경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밑에 스베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우리가 전간기라 그럽니다. 그때 저기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을 했는데 저 사람이 그 말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 스베친의 이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일단은 소모전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대를 찢게 해야 된다. 이게 언제 시점이냐?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에부터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하다가 4월 초까지 협상을 했어요. 4월 15일 날 이스탄불 커뮤니케를 만드는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와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 지원해줄게, 전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커뮤니케가 완성돼 있지만은 한 이틀 3일 있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이스탄불 커뮤니케에서 뭐까지 했는가 하니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병력은 어느까지 줄인다 이런 것까지 다 했고 그거를 누가 했는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 제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디테일 빼놓고는 거의 한 80-90%가 완성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전쟁을 했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서로 간에 조약을 맺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하다가 제 생각에 소모전으로 돌입한 것은 한 2022년 8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수로비킨이 새로운 총사령관이 된 게 2022년 10월이고요. 2022년 9월 달에 그 4개 주에 대해서 이제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지아, 헤르손에 대해서 이제 합병하는 것을 러시아가 법제화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이미 한 2, 3개월 전부터 했기 때문에 늦어도 8월부터는 소모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전에는 이제 크림을 먼저 지켜야 되니까, 크림하고 돈바스를 지켜야 되니까, 특히 크림으로 들어오는 라인을 자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많이 해왔는데 그걸 이제 막았죠. 특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흑해에 있는 이제 바닥 근처의 도시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마리우폴 전투 이런 것들은 한 2,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초전에는 러시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영토를 빨리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방어선을 짓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로비킨 라인부터는 소모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 8월 달부터는 소모전으로 이미 계획을 하고 계속 전진을 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9월 달부터 이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철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드네프로 강 건너가 있던 것들을 다 철수하고 하르키프도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니까 철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막 쫓아가가지고 승리했다고 뭐 젤렌스키도 와가지고 축하하고 막 그랬죠. 그런데 사실은 소모전으로 이렇게 간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소모전 선택하는 것은 이게 전략과 사상의 선물이고, 특히 이제 소모전은 언제 하는 거니까 내가 적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할 때 소모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군사력이 우수해도 적보다 먼저 소모가 되면은 시간만 지나면 결국 역전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이 먼저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파괴된다 생각하면 소모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힘이 우수한 사람이 소모전을 택한다. 그래서 열등한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우선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은 그 전투 지역이 다 러시아계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큰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 천천히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갈아 넣었다 그러거든요. 이게 미트 그라인드에 갈아 넣었다시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이란, 미국, 이스라엘이라는 기묘한 신동맹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한 세계 권력 구도와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 뭐 저게 기묘한 신동맹 구도라 그랬는데 뭐 미국, 이스라엘은 동맹 이상이죠. 뭐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제하고 있죠. 어찌 보면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가 트럼프를 통제한다고 하도 떠벌리고 다니가지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렇게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은 좀 독특합니다. 이란은 비동맹입니다. 여러분 아시기에 1979년도에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호메이니가 이제 그 혁명 정부를 세우죠. 근데 그래서 혁명 정부를 누가 세웠을까? 자체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혁명 정부를 세운 게 미국의 CIA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팔레비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말을 듣고 하다가 이제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돌아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뭐 안에 대사관 인질 사건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이란 콘트라 이런 사태도 생기죠. 결국은 그 미국하고 돌아선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984년, 5년 그렇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을 반미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이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인데 이란은 그 옛날에 소련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소련 시절에 좀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었는데 소련이 이제 2차 대전 때 영국하고 소련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치 독일에 대해 싸웠는데 그리고 카스피해를 통해서 소련 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그 보급로가 있었는데 그 보급로를 이제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란에서 좀 반대하고 하니까 그걸 소련이 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점령해 버려요. 점령해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쓰고 1949년도인가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란 사람 많이 죽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소련에 대한 악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나중에 냉전 때 그 미국에 또 고생을 하니까 소련이 또 도와준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자기네들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안 맺으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동맹을 언제 맺었는가 군사협정을 2025년 1월 달에 맺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이란이. 그때 러시아가 좀 더 해줄게 그랬는데 이란이 노했습니다. 노했는데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서 보니까 이제 조금 망가졌으니까 이제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의 무기를 가지고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란의 선택지가 없는 게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공망을 좀 재건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이란은 동맹이라기보다는 이란은 저걸 오랫동안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그래서 이제 권력 구도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 그래서 새로운 동맹이 됐는데 서방에 맞서는 새로운 동맹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중심으로 강화됐죠. 그래서 상하이 협력기구하고 브릭스가 이제 동맹은 아니고 느슨한 연결체거나 협력체인데 이게 이제 계속 서방이 공격을 하니까 이제 결속력을 과시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유엔에 가면 이렇지 않습니까? 유엔에 가면 상임이사회가 P5라 그러고 5나라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만 비토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계속 이제 반대하고 그런데 그리고 그 상임이사국 아닌 나라들은 힘도 없어요. 그냥 끼우면 주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SCO나 브릭스 같은 데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뭐 마케팅 플랜일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한 1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발달해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참여한 조금 작은 나라들을 보면은 자긍심이 좀 높죠. 어쨌든 뭐 끈끈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게 했고 이게 이제 특히 러우전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망을 차단하다 보니까 돈을 보관하는 게 이제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른 망을 생각하고 결국 그래서 달러를 뭐 이 사람들이 달러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디달러리제이션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너무 미국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애써 모아놓은 자산이 그냥 희석이 되고 동결을 한다든지 그걸 탈취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 간의 적대 관계도 사실상 이제 종식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게 뭐 벌써 수백 년 이상 뭐 거의 100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하루아침에 종식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서방의 이제 값싼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 집중하고 승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조금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좀 가능한 이유가 브릭스가 부상하고 세계 경제 중심이 이동하니까 지금 G7이라는 나라들이 거의 빈털들이 상태거든요. 그래서 G7은 저게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니까 G가 본래 그레이트잖아요. 그레이트. 그러니까 빚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 G7에 있습니다. G7 누가 있습니까? 미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 독일. 거기 독일이 제일 그래도 뭐 좀 낫고요. 뭐 프랑스 이런 나라 있죠. 이태리나 이런 나라. 전부 다 빚쟁이들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뭐 다른 데서 이야기는 그렇고 이제 지금 제조업 비중이 이제 이동하고 있고 그래서 뭐 물론 G7 국가들이 브릭스 국가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다 잘 삽니다. 소득도 높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덜 화려하지만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으면 GDP로는 엄청나게 부자한 나라들인데 지금 막 전쟁을 해보니까 허덕거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국방비 한 15%밖에 안 써요. 그런데 지금 꼼짝도 못하죠. 그거 말고 유럽에서 엄청나게 도와주잖아요. 우크라이나를. 그런데도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이 지속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거의 뭐 좀 다음 달에 전쟁 나지 않을까, 내년에 전쟁 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니까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했고요. 자기 나라에 대한 통제력도 상실했고, 그리고 외교적인 힘도 상실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잖아요. 인도 모디도 전화 안 받고, 브라질한테 뭐라 했다고 브라질이 그 커피 안 판다 그래요. 지금 뭐가 됩니까?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가 모든 경제가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뭐 우리 집안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고 이제 음식 같은 거 준비하려고 식재료를 사오면은 아마 한 10나라에서는 올 거예요. 뭐 미얀마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이란에서도 오고 브라질에서도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미국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연결돼 있는 사회인데 지금 이상한 짓을 하면 이제 생각지도 않은데 터지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력도 상실했고, 가장 큰 거는 서구 엘리트들, 특히 유럽의 엘리트들이 전쟁을 계속 확대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쟁을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미 망했거든요, 유럽은. 이미 유럽은 망해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유럽은 고비용 국가가 돼버렸어요. 독일에서 아마 자동차 안 만들 겁니다. 독일에서 있는 아우디하고 그 폭스바겐은 이미 군수 회사로 전환했어요. 자동차 만들어 팔리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낙후되죠. 지금 전기차 시대인데 전기차로 내밀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기차 하면 중국과 한국이에요. 그리고 테슬라고 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본도 우리한테 좀 떨어지잖아요. 일본도 일찍 시작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뭐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유럽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고비용 국가가 되어버린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트들이 국민들이 실업자가 막 생기고 하면은 엄청나게 소요가 일어나고 반발하겠죠. 지금 프랑스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영국에서 소요가 일어났죠. 독일은 아직 그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일어날 게 뻔합니다. 어떤 식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통제를 해야 되겠죠. 누가 소요를 합니까? 할아버지도 소요 안 해요. 젊은 실업자들이 소요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려는데 취직 자리가 없는 사람들, 어느 회사든 뭐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지만 젊은 사람들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가 생기죠. 실업자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죠. 불만이면은 그 사람들 군대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느 날 어디가 있는 게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한테 도전하는 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트들의 생각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 그 우리가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국민들 생각하고 엘리트들 생각하고 같을 것인데 정치 공학이 발전해가지고 국민들 생각을 다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제대로 된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하겠죠. 어떤 세력이 침투하는 겁니다. 그 침투하는 세력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USAID나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돈들이 들어가가지고 정부 돈하고 이렇게 어울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제적인 NGO 기관들은 다 간첩이고 우리나라 전복 세력이라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현실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서구 엘리트들은 지금 전쟁을 막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지금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먼저 망해버리고 근데 전쟁을 하고 싶은데 군사력이 없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없는데 결국 미국이 필요한 거죠. 근데 미국은 트럼프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평화안 자체가 없습니다. 뭐 평화안을 들고 와야지 협상을 해볼 건데 평화안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는데 왜 그런가? 그분이 법률가 출신이거든요. 법률가 출신인데 푸틴이 전범이기 때문에 전문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변호사는 그러면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 면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쟁 때 전쟁을 하면서도 상대하고 만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보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 때 만난 상대는 누굽니까? 내 원수예요. 항상 원수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원수고 막 때려 죽이고 싶지만은 지금 그것보다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만난 게 외교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 김정은이 북한에 얼마나 독재자고 우리나라한테 그 3대에 걸쳐서 나쁘게 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뭐 그냥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6.25 때 희생된 사람들의 자손 같으면 그 만나는 게 자체가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 외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를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외교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유럽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러우전이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전은 계속 뭐 하고 있지만은 그 친우크라이나 반우크라이나 이 이제 선전이 계속 극대화되고 있고요. 러시아를 악마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영웅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매일 10에서 20평방킬로미터만큼 러시아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이 붕괴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병력이 없었어요. 너무 많이 죽어 가지고. 젤렌스키는 트럼프하고 계속 회담을 해 가지고 다른 유럽 사람들 만나면 젤렌스키 만날 필요도 없어요. 다 동감해 주는 거니까. 트럼프만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만나서 뭔가 이렇게 하려는데 트럼프는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국방부에서 미국 국방부 지금은 전쟁부가 되는데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끼어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계속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지속하고 있지만 나토 지원은 상당히 모호한 상태가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들어온 미사일을 가지고 막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거의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러시아의 여러 가지를 방해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서방의 목표는 러시아를 손상시키는 게 목표예요. 러시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일단 손상시키는 게 목표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니까 최후의 우크라이나까지 싸우겠다고 와서 미국 정치인이 이야기를 해요. 남은 나라 사람이 다 죽겠다는데 싸우겠다는데 그걸 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희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 아무 이유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데 네오나치들을 미국에서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쟁에 갈아 넣어가지고 이거 유일한 목적이 러시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푸틴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의 목표는 푸틴을 제거하는 거예요. 푸틴을 정치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제거하는 게 목표죠. 그러면은 이제 제거를 잘해야 되겠죠. 왜냐면 푸틴이 제거되는데 푸틴보다 더한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망가뜨린 상태에서 제거해야 되니까 경제력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약해지면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우리도 뭐 불경기면은 어떤 불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3차 대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까요? 예, 저는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진다면은 그게 세 나라를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특히 인도, 그리고 사우디, 터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려면은 전쟁을 꽤 오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나라는 전쟁하다 보면 불쏘시개로 비유하자면 뭐 불 피웠는데 금방 꺼지듯이 이제 오래 타야지 대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나라가 어느 편에 확실히 서 있으면 전쟁이 안 돼요. 양다리를 걸치는 나라여야 돼요. 특히 그러면 나토에도 가입돼 있지만은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친하죠. 그리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하고도 친하지만은 러시아도 친해요. 중국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당연히 인도는 그 중립 외교로 있다. 이제 비동맹 외교로 하고 있죠. 뭐 웬만하면 자기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인도도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하고 되게 친하고 중국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지만 미국하고도 친하고 그래요. 그런 데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반대를 틀면 이제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 나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분류에 따른 거지만 일단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전쟁이 에너지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 같은 데가 왜 문제가 생기니까 에너지가 많죠. 그 다음에 남북과 동서에 겹치는 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란은 지역은 산악 지역이지만은 이란도 그렇고 아프간도 그렇고 저기를 거치지 않으면은 동서가 교통이 안 되고 남북도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지난 6월 달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이 전쟁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전쟁입니다. 뭐 이란 핵 문제를 가지고 네타냐후는 처음 총리를 했던 1996년부터 지금까지 핵은 뭐 며칠 있으면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쟁 자체는 2001년 9월 11일 9.11 직후에 일주일 내에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이란하고 5년 내에 전쟁을 한다. 7개 나라를 지목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란 빼놓고 다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거기 시리아도 교체가 됐죠. 보십시오. 우리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이 제거됐죠. 시리아도 지금 아사드가 제거됐죠. 레바논도 그렇고 리비아가 어떻게 됩니까? 리비아 가다피가 제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도부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만 남았죠. 이란을 정권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계획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계속할 거다. 그래서 지금 지난 6월 달에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다시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쟁이 계획된 거고 그 2001년도에 계획했으니까 25년 만에 이란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전쟁 자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이 핫 트렌드 시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해서 영국은 이미 100년 전에 1906년에서 시작해서 1917년에 맥킨더가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시아 심장 지역을 이게 지역을 심장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하고 심장 지역을 장악하는 사람이 세계를 장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국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해양 세력이 접근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을 다 공략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다 분쟁을 해서 저기 보시면은 검은 점이 있는 나라들이 다 영국이 다 손을 빠는데요. 그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결국은 조그만 영국이 저 큰 거를 다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디바이드 앤 룰이라 해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독립할 때 인도를 세 나라로 나눠버렸죠.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게 서로 했고요. 오스만에서 이제 그 영국이 저 중동을 가질 때도 나라를 그냥 자연스럽게 인종과 뭐 강과 이런 경계로 하는 게 아니고 막 섞었어요, 일부러. 그래서 순위 시아파 간에 서로 막 싸우게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게 났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영국이 가는데 전부 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얀마도 그렇죠. 저 밑에 뭐 태국하고 지금 얼마 전에 캄보디아하고도 그렇죠. 뭐 온갖 데 이제 다 있습니다. 뭐 북아프리카도 그렇죠. 어쨌든 그 이론이고 이 이론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그레이트 체스보드라 해서 큰 장기판이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 뭔가니까 그 시작되는 부분이 서방은 서유럽이고 동유럽에 해당되는 거기가 유라시아 평원의 시작이거든요. 이 평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원이 있고 산이 있고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몽고가 지배할 때 폴란드는 지배를 안 당했어요. 러시아는 지배를 당했지만 왜 그런가 하니까 숲을 지역이라서 그래요. 몽고는 말을 가지고 살고 말을 가지고 뭐 말을 먹고 말을 살고 말을 가지고 전투도 하고 하니까 숲을 지역에 가면 말이 먹을 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스텝 지역이나 아니면 그냥 농경할 수 있는 평지는 이런 데는 이제 말이 다니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역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이제 문명이 좀 다르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이 종교적으로는 가톨릭 라인이고 여기는 정교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차별을 많이 하고 그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라인인데 출발이 어딘가 하니까
동유럽의 평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평원에서 출발해가지고 한국까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기가 이제 하나의 큰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죠. 여기를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어쨌든 대상인데, 우리는 이제 자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뭔가니까 자원입니다. 자원이 왜 필요한가 하니까, 우리가 제조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같이. 제조업을 하는 나라는 자원이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자원은 인풋이 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원을 비싸게 주고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사와가지고 우리가 더 비싸게 팔면 되거든요. 우리 기술만 있으니까. 자원은 인풋 요소 중에 하나니까 자원값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뭐 세금이 오르든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 물론 자원이 되게 중요하지만은 금융 세력은 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금융 세력은 뭐합니까? 돈을 빌려줘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담보를 잡아야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석유를 개발하려 한다. 석유가 그냥 빨대 꽂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만 빌려주면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걸 누가 빌려주느냐 하면은 같은 자본가끼리 경쟁이지만은, 내가 개발하는데 많이 빌려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이란의 석유를 이제 1930년대부터인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처음에는 뭐 갑자기 쌀세어가 하다가 나중에 1984년도인가에 그걸 국유화해 버렸거든요. 그 국유화하면서 이란이 미국의 적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에도 적이 됐죠. 영국하고 이란이 관계가 가장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란이나 러시아나 공격하는 것이 뭐 그 원수진 게 아니고요. 그냥 자원이 탐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원을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뭐 협정을 맺는다면 침략 안 하겠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석유가 펑펑 나오면 그냥 안 둘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렇게 없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 밑에 요 사람이 누군가니까 영국의 보수당 당수입니다. 이 흑인 여자가. 흑인 여자가 스카이 뉴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뭐라 했는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가 영국의 대리임을 실토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우리 때문에 자기네들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방송에 나가는 바람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별로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니까 방송에 안 타서 여러분들한테 노출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정권이 뭐 문제다 이야기하고 있고, 핵도 문제다 그러고 있지만, 그거는 전부 다 핑계고요. 저 자원이 탐나서 자원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고, 자원을 가로채는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금융가입니다. 왜 금융가가 급한 거 아니까? 거기에 돈을 빌려고 하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리스크도 없어요. 석유가 있는데 가서 이제 탐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그래서 요걸 아셔야지 이제 이 미국 입장을 알 수 있는데, 그럼 금융가들이 실제로 설치는데 나라는 뭐냐? 그 금융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그 금융가의 생각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왜 그러면은 기존의 정치 그걸 안 따르냐 하면은, 트럼프가 금융가들을 가장 혐오해요. 이 사람들이 분탕을 찌는 걸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국채를 없애니 뭐 여러 가지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뭔가 하니까, 뭐 핵심은 뭐겠습니까? 역외 시장에 있는 달러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달러를 한 뭐 20분의 1로 희석을 시키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냥 문제를 안 두고 중국처럼 국내 돈하고 해외 돈을 구별하는 거죠. 지금 그 금융가들이 역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우리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국에 우리 알죠? 뭐 로스차일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데가 솔로몬 아일랜드 이런 데서 이제 조정하는데, 그게
최소한 10조 달러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전체 합치면은 이제 연방 부채가 37조 달러고 그 나머지 합치면 한 130조 달러까지 된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바깥에 있는 빚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미국채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코인으로 미국채를 대변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없애버리겠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기존의 금융 세력하고 분리된 세력이고요. 최소한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기존의 정치인들은 다 금융 세력과 한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글로벌이 엄청나게 좋은데 투자하고 다니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왜 동공화됐습니까? 미국 회사들이 밖에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못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있었나니까 빅토리아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역 이론 그러면 리카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영국이 가장 식민지가 많았던 그런 황금기였잖아요. 그때 영국이 제일 가난했어요. 영국에 보면 빈부격차 커가지고 우리가 찰스 디킨스 소설을 보면은 그 찢어진 가난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스크루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가 돈을 벌지만은 실제로는 국민들이 당한다.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 똑같습니다. 베조스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들은 지금 미국의 빚이 1인당 한 명 50만 불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거죠. 1인당 한 7억씩 있는 거죠. 4인 가족 같으면 빚만 32억입니까? 28억입니까? 그렇다 볼 수 있죠. 미국의 입장은 뭔가 하니까 최소한 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전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미국의 특정 이익 단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전쟁에서 안 하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하고 엄청나게 마찰을 많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얻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미국은 지금 현재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지금처럼 과도하게 팽창을 유도해서 무너뜨리려고 한 거고요. 지금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못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돌아서는 거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떼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유럽대로 떼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에서 탈출하려고 그러고 있고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힘 있는 사람 트럼프 말고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정치권도 있고 특히 자기들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암살 위협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쟁처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만약에 그전에 바이든 대통령처럼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나중에 돈을 벌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가 하도 더블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있지만은 일단 트럼프의 생각이 그렇다고 한번 보시고 이 흐름을 좀 보시면은 약간 조금 더 설명이 잘 될 겁니다. 뭐 하도 여러 가지를 하니까 누구도 완벽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심지어 저도 치매가 걸린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좀 이상한 것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의 굉장히 위협적인 것도 되죠. 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저격하려고 하는 세력들하고 자기가 보호하려는 세력들 사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바른 말을 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극단의 경우에는 최후의 무기까지 쓸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러시아는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한 2023년부터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니까 서방에서 여러 차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지 않는 신무기를 여러 개를 줬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 신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줬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그 무기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러시아는 그 전에 경고도 하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레드라인을 건넜을 때
러시아가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대응을 자제하는 거예요? 최근에 6월 달에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드론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트럭에 드론 싣고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 그거는 어째 보면은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있는 어떤 전략 핵 협정의 중요한 거를 하나 망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걸 건드렸는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했어요. 그 위에 이제 브리안스크에서 이제 다리를 무너뜨려 가지고 다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지나가는 열차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러시아가 규탄다고 했는데 전략 폭격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제 일단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치 성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에는 자기네들 감당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자제와 인내심이 나토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약하기 때문에 저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확전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 확전 사다리라 그럽니다. 에스컬레이션 레드라 그래가지고 이런 사다리가 있는데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사다리가 있으면은 상대편보다 수단이 많겠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망치하고 핵폭탄 2개밖에 없으면 망치가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 핵폭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망치하고 핵폭탄 사이에 한 1000개 정도 다양한 수단이 있다 그러면 차례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대응할 수단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확전 도미넌스라고 해요.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다. 즉 내가 확전을 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촘촘하게 많이 있을수록 상대방보다 훨씬 정책적인 도구가 많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극단적인 무기라는 것은 이제 핵무기인데 핵무기에는 뭐 그냥 핵도 있고 수소폭탄도 있고 그렇죠. 수소폭탄 엄청 위력적인데 이번 달 초에 전성련 행사에서 발표한 중국의 DF-61 같으면은 그 무기 하나의 핵탄두가 60개가 있고요. 수소폭탄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DF-61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소폭탄 하나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 다른 폭탄보다 엄청난데 어쨌든 엄청난 수단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오레스닉을 작년 12월 달에 이제 보였거든요. 11일인가 12일입니까? 어쨌든 그게 뭔가 그러니까 36개 탄두를 가진 6개짜리 36개가 내려가지고 6번 걸쳐서 때렸는데 그때 때릴 때 아무 탄두가 없이 그냥 물리력으로 때렸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우리가 불꽃도 보이고 밑에 이제 깊이 파고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핵탄두는 당연하고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으로 해도 그 아레스닉 한 발이면 비행장 하나 정도는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비행장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비행기 다 없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수단이죠. 그런데 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래식 무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때리더라도 이제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단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때렸는데 내가 주먹을 한 방 해가지고 쓰러뜨리는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 때리고 있지 손목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큰 걸 때려야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어레스닉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덜 위력적인 걸 쓰는 것은 억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 게 이제 핵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핵을 쓰면은 이제 러시아는 핵이 더 있겠죠.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데 이 서방에 있는 무기들이 러시아에 있는 무기들만큼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확전 통제, 에스컬레이션 컨트롤도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러시아가 참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수단이 많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걸 또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서 미국하고 나토가 약간 분리되는 입장이니까 나토도 이제 핵도 있고 뭐 수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미국이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의 뭐 핵을 미국이 그냥 갖다 놓으면 낫지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나토라는 게 미국이 빠지면은 거의 뭐 상당히 별 게 없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다만
어떤 러시아의 문제는 있는가 하니까 지금 푸틴이 너무 오랫동안 자제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약간 화가 났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로부터 특히 이제 애국자 집단이나 뭐 군인들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압력이 이제 있는데 그 압력은 뭐 러시아가 어떤 사회라도 그 압력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러시아가 혁명도 일으키고 왕조도 없애고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나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푸틴이 자제 정책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할까요? 우크라이나 영토를 완전 점령할 때까지 계속할까요? 예, 일단은 러시아는 영토를 완전 점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자연적 경계는 드네프로 강이 있습니다. 드네프로 강 서쪽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가장 러시아에 대한 반발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데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러시아 사용 인구가 서쪽에는 좀 적어요. 그리고 이제 키예프 루스라는 게 이제 8, 9세기 러시아 역사지만 저거는 키예프 루스 할 때 우크라이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저 지도에서 보면 저 초록색에 해당되는 적입니다. 크라이라는 뜻이 러시아에서 경계라는 뜻입니다. 그걸 폴란드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것은 이제 폴란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이게 전체하고 좀 무관한데 다만 이제 더 가지 않지만은 이제 오데사나 미콜라이프 서쪽에 있는 게 오데사고요. 저기가 이제 항구기 때문에 저기를 만약에 러시아가 장악하면은 흑해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가능성까지는 있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별로 전진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나눌 때 뭐 말로러시아, 노보러시아 뭐 이런 걸 표시를 하는데 이제 노보러시아는 신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러시아가 막 그 영토 개척을 하면서 이제 뭐 에카테리나 대제나 200~300년 된 땅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말로러시아, 저 키예프를 포함해서 저기를 말로러시아를 소러시아라 그러는데 소라는 게 작은 러시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 원래 러시아 이런 거 비슷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커져가지고 광역 러시아가 돼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울산시가 있고 울산광역시가 있고 인천시가 있고 인천광역시가 옛날에 뭐 웅진군 이런 것도 이제 인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 이런 뜻에 반해서 원래 러시아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키예프에서 러시아가 출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결코 러시아가 뭐 포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드네프로 강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기 초록색에 있는 저기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민족주의도 일으키고 독립열망도 하고 저기서 스테판 반데르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영웅이 됐으면 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 죽이고 그랬어요. 그때 수십만 명 죽였는데 그런데 저게 이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영웅이 됐거든요. 영웅이 됐다가 이제 지정했다가 다시 취소하긴 했는데 우크라이나 나치들의 이제 우상이죠. 우리가 반데라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나치들을 반데라 추종자라 해서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고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 소련 시절에 루마니아가 이제 오데사를 점령한 적이 있고 루마니아가 나치하고 같은 편이 돼가지고 물론 나치가 침공하니까 이제 됐겠지만은 히틀러 말 듣고 이제 그 오데사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지연합이라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러시아는 경계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하나 심리전으로 지금 게라시모프 참모장입니다. 이 사람 그 사무실 사진에 우크라이나 지도가 이제 잘 보시면은 이게 아까 노보러시아에 있는 거를 딱 지도에 표시해놨죠. 그래서 저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추측도 합니다. 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유효하고 그냥 서쪽으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강하고 지금 여기에 항구하고 이런 쪽에 노보러시아 정도를 아마 할 거다. 근데 굳이 가면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젤렌스키의 측근이 매달 700억 원 UAE에 송금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요?
믿기도 힘드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부패한 사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남은 나라한테 돈을 받아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가 전쟁하면서 그걸 돈을 받으면서 킥백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시 돈을 자기한테 돈을 연결해 준 사람한테 이제 얼마 떼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거의 관행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우크라이나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고요. 여러 민족이 있는데 여러 민족이 조화롭게 오랫동안 살았으면은 그 부패 문제가 해결됐겠죠. 그런데 그 조화롭게도 살지 못하고 또 빈곤하게 살고 그리고 부정부패가 되게 심한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거의 뭐 부패로 연결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에서 제공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한테 줬는데 그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잘 보도도 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우리가 구호품 같은 것도 보냈거든요. 그냥 뭐 일반인들 쓰는 구호품들. 그 구호품을 보내면은 구호품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앞에 매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호품이 그냥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구호품이 오면 그걸 나눠주고 하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투명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거 다 빼돌려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가 엄청 심하고 특히 신문에 나온 이 700억 매달 700억씩 그럼 매달 700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8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이걸 터키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터키하고 우크라이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걸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터키가 우크라이나한테 바이락타르 드론을 제공하고 그 공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터키하고 우크라이나 관계가 왜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정도 보고되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제가 다 페이크 뉴스로 나오거든요. 그 페이크 뉴스를 조사하는 기관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그걸 선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짜 뉴스를 저거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관들 잘 보시면 그 기관들 대부분 거짓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가 진실이라 그러거든요. 전쟁 시기에 나타나는 것들은 믿을 수가 거의 없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지나치게 믿다고 보면은 전쟁 놓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정도는 그냥 보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었다가 지금 물러났죠. 이런 사람들도 며칠 전에 보도가 됐죠. 미국에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파트 내채, 빌라, 그 맨션 내채, 뉴욕에 있는 뭐 아파트 한 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거의 뭐 몇천억 정도 되는 하나가 막 몇백만 불, 몇천만 불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합치니까 거의 말 1억 불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민족으로 오래 살아왔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 덜하겠죠. 근데 같이 막 서로 간에 싸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나치들 운영하면서 그 행동대장으로 하는 사람한테 뭐 뜨거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보도가 되는 게 약간 젤렌스키를 통제하기 위해서 심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듭니다. 그런데 서방 매체에서는 보도 부족이고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걸 찾아봤는데 가짜 뉴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을 건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의 사실로 보인다. 이때까지 했을 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드러난 젤렌스키 측근의 거액 송금 의혹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이렇게 700만 달러를 UAE 기반에 있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고 뭐 그냥 정상적인 송금처럼 보이는데 우크라이나가 무슨 사업이 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회사들의 계좌를 몇 군데로 돌아가고 그 안에 소유주도 좀 다르게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 번 돌아가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조사를 하려 해도 검찰에서 얘를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 사람한테 그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조금씩 자금을 자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해당되는 미린 가족이 이제 옛날에는 그 한 25년 동안 신고 소득이 22만 달러 불과한데 저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고급 부동산, 요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게 쓰는 거죠. 다만 계좌를 추적하기 전까지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젤렌스키의 여론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걸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론이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59%에서 67% 정도로 이제 젤렌스키가 좋다 그래요. 서구에서도 50%, 70% 정도로 견고한 걸로 나오고 퓨 데이터에서는 이제 45% 정도가 중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좋다 싫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데이터 차이가 많죠. 전쟁 장기화이기 때문에 루머로 피로가 쌓이고 있고 제가 몇 달 전에 들었을 때 이런 루머가 있었습니다. 젤렌스키가 불에 타면 죽을 때까지 딱 오줌만 안 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 말대로 우크라이나에 떨어다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수치들이 전부 다 허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인기가 있으면 왜 대통령 선거를 미루겠습니까? 대통령 선거 하는데 전쟁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대통령 선거 한데 와가지고 거기에 러시아 때리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선거 한다 그러면 러시아가 폭격을 며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게 전혀 아닌데 뭐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부 조사를 해보니까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걸로 보여야 되고요. 나라가 지금 인구가 반토막이 났고요. 지금 해킹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걸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170만 명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탈영자가 공식적으로 확실히 40만 명이 됐고 지금 70세까지 군에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기 있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길거리에서 잡혀간 사람 엄청나게 많고 저는 우크라이나 묘지를 드론으로 찍은 동영상이죠. 그게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 사람들이 죽은데 계속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아놓으니까 멀리 찍어도 이제 다 구별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거의 망한 상태고 엄청나게 부패했는데 인기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엄청 잘하다가 조금만 못해도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여기 전쟁해가지고 저렇게 나라 망하고 있는데 60%, 70%가 지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6%, 7%는 모르겠죠. 측근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여론들은 뭐 발표는 하고 하지만은 자기네들도 거짓말을 알지만은 6%다 이렇게 막상 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에 젤렌스키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전쟁 결과에 따라 좀 다르고요. 이제 서구의 지원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도 다르고 국내 정치도 다르죠. 국내 정치도 전쟁하기 전에 엄청나게 탄압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국내 정치에 그 경쟁자가 없어져 버리면 재집권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른데 서방 언론이나 그 이런 데서는 여론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쟁 영웅으로 퇴임할 가능성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부패 의혹이나 4년 가까이 전쟁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당연히 있는 스펙트럼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임을 하겠다, 뭐 사임을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선택이 존재합니다. 뭐 영웅적으로 퇴임하고 사임하고 혹은 재선거를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몰락을 해가지고 하야를 하거나 기소를 받거나 할 수도 있고 또는 권력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재선을 하거나 더 독재를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자기가 암살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도피처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찾으려고 그러고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유럽의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원흉이다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나라가 보호해 줄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태 대전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혼란의 도가니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뭐 젤렌스키를 찾아가 뭐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고 이제 부각이 되면은 아마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힘들 거로 봅니다. 이번 논란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가능성은 없어진 건가요? 예, 나토 가입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윌리엄 번스, 당시 주로
주 모스크바 미국 대사였죠. 이 사람이 최근까지 이제 이번 정권 전까지 CIA 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본국에 해신한 전신의 net means net, 그러니까 너는 너라.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위키리크인가 그게 나와가지고 저게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그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부카레스트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를 나토 가입 추진을 하는 것을 이제 했어요. 결국 추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걸 가지고 러시아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이제 본국에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나토에 가입시키면 러시아는 전쟁이다. 이걸 다 알고 있은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왜 가입을 추진했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추진하면 전쟁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속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내가 나토 가입하겠구나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나토 가입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전원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가 반대하면 안 돼요. 헝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하고 젤렌스키하고 헝가리 빅터 오반 대통령하고 그 원수 관계죠.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많이 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속은 것도 있고 자기네들도 알고 전쟁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는 어떤 시점이 오기 전에 나토가 먼저 해제될 거면, 얘는 해제될 수도 있고 트럼프 임기 내에 해제될 가능성이 한 50%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토가 전혀 존재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GDP 5%씩 해라 그러면 국방부에 좀 힘들 거고, 어쨌든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미 미국은 나토에서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토를 이끌어갈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유럽에서는 그럼 누군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죠. 미국이 주도할 때는 그냥 조용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이 주도한다 그러면은 독일하고 2차 대전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전쟁을 많이 하고 나면 서로 간에 원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와가지고 딱 압도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 와가지고 일본도 통제하고 한국도 통제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이 없어지면은 한국과 일본만 여기 남아 있으면은 서로 협력하겠어요. 사사건건 옛날 때문에 옛날 감정이 드러나겠죠. 그런 거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헤게모니 국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달라지는데, 미국이 거기서 아마 빠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러시아가 계속 크면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럽에서 피할 수가 없거든요. 담쌓아놓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친해진 나라가 있고 약해진 나라가 있으면은 이제 결국은 그냥 러시아하고 내 친한데 그걸 우리 적으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유지가 되기 힘든 거죠. 그래서 나토가 자금도 있고 군사력도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저게 이제 미국이 빠지면서 돈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전에 먼저 나토가 없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마저 뺏긴다는 여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예, 그것도 아까 젤렌스키 여론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여론 자체가 굉장히 조작적일 수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024년도에는 이제 52%가 전쟁을 종료하자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69%다. 그러니까 그 사이 한 1년여 사이에 전쟁 피로도가 많이 올라온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바스 양보를 반대하는 게 80%라 그럽니다. 돈바스 양보를 반대하면 전쟁이 안 끝날 건데, 그러니까 이게 희망하고 예측하고 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뻔하죠. 저게 보면은 네오나치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게 24%가 승리까지 싸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게 2022년도에는 73%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3년 전에는 엄청나게 애국심이 끌었다 치면은 지금은 이제 피로가 누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돈바스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아서 그냥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들은 약간 참고가 되겠지만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여론은 조금 더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44%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자. 저것도 제가 좀 믿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고요. 돈바스 타협을 지지하는 게 35%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돈바스 타협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자는 이야기가 그래도 조금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원조하다 보니 필요가 증가했고 이제 트럼프 영향으로 타협론이 조금 상승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돈바스를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러시아한테 고착되느냐 요거에 여론이 좀 갈라져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EU하고 영국으로 가면은 이제 미국보다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내 여론보다도 훨씬 더 지지가 높죠. 나는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내 나라가 아니니까 야 마지막까지 싸워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죠.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돈바스 상실 우려도 엄청나게 많죠. 65%. 특히 이제 폴란드나 발트 3국들이 되게 강경합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떤 근거는 없는데 어쨌든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닌 글로벌 사우스 인도나 남아공이나 이런 나라는 우크라이나 지지율이 되게 낮습니다. 30% 미만이고 이건 돈바스는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기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친화적이기 때문에 대략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은 이것도 믿을 것은 못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